네, 매주 수요일 4인 사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산 배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 PB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요즘 오늘장에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연초 대비 2차 전지주 일부 종목은 뭐 1000% 이렇게 예. 올랐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여기다 쏠려 있는데 은행 자산가들, 은행에 가입하신 자산가들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은행 고객분들은 주식 뿐만 아니고 예금이나 대출, 외환, 부동산 때문에 다양한 니즈로 거래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객분들 중에는 주식을 아예 안 하신 분들도 예. 계시고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고객분들도 직접 투자뿐이 아니라 간접 투자도 안 하나요? 예, 아예 안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러신 분들도 요즘은 에코프로가 뭐야?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고요. 예. 예를 들면 에코프로가 100만 원 주가 넘는 100만 원 넘는 황제주가 등극하고 또 그 수익률 연초 대비해서 1000%가 넘었다는 소식이 나오니까 하다못해 요즘 인사가 에코프로 있니?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된 자산은 이제 은행에 맡겨놓고 일정 부분은 이제 증권 쪽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에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행이다 싶지만 이것밖에 못 사놨나 하고 많이 예. 아쉬워하시고 예. 결론적으로는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밖에 안 갖고 계셔서 아쉬워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없어서 더 많이 아쉬워하시고 모두들 다 아쉬워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워낙 극단적인 쏠림이 일어나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 그럴까요? 배 아픔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빠르게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개별주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즘 ETF 투자에도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ETF 수익률도 많이 올랐죠? 예. 사실 은행에서는 개별 주식을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 ETF를 신탁으로 이렇게 다루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ETF가 당연히 있고요. 그런 것이 연초 대비해서 한 140% 수익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님께서 뭐 에코프로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이제 전망을 말씀드린 것보다 먼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데요. 예. 이제 에코프로의 주가가 우리나라 삼성, LG, SK 그다음에 현대차, 포스코에 이어서 6번째로 큰 대기업이 됐다고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기도 예. 하십니다. 장기적인 성장이 좋은 2차 전지에 관련된 핵심인 이제 양극재부터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제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이렇게 개요를 했다는 점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경쟁력을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또 향후 한국 MSCI 지수에 편입된다면 추가로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주가 수익 비율 퍼 자체를 산정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고평가 논란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런 고평가 논란이 있다 보니 외국계라든지 기관들이 하락에 베팅하는 이제 공매도를 많이 걸어놨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것들을 뭐 이겼다라고 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공매도란 어떤 것인지 또 소스키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라도 많이 성장했지만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이런 주식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ETF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뭐 개별 주식을 원하시는 고객분들께는 이제 증권사 연계해서 안내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주식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되는 것보다는 수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많이 변동되는 시장인 것 같아서 뭐 공매도 잔액을 좀 추이를 보신다든지 뭐 이런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투자 관련해서 나만 이 수익률을 못 보는가 봐 걱정하는 그런 포모 현상 때문에 이제 고민 없이 무조건 투자하시는 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앞에 모두의 오프닝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식 투자가 이게 경제 분석의 영역이 아니라 심리 분석의 영역이 된 게 아닌가. 어떤 집단 심리라든지 개인 심리. 그 은행 그 PB센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응의 영역인데요. 이제 자신 있게 계속 권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시는 그런 직원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렇죠. 참 쉽지 않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률도 아주 높은데요. 은행 자산가 분들 중에는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죠. 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상대적으로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많이 관심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상당히 수익도 낮겠네요. 예, 특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막 35%,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는 48%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성과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투자하신 분들은 연초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수익이 나는 상황이고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이제 지배력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빅테크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투자가 좀 어렵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작년 말 정도에 이제 전망을 보면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이제 하면서 기대 많았죠. 예, 전망이 좀 좋았고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전망은 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지금까지 보면 완전히 좀 반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산가 분들께서는 이제 세금 관련해서 미국 시장 관련된 국내에 있는 ETF 투자보다는 이제 직접 투자를 더 선호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양도세가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이제 절세 차원에서 직접 투자를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상 자산가들은 이제 세금도 염두에 두고 투자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자, 지난달에 우리 김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자산가들이 환율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지금도 환율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있고요. 이제 자산가 분들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총 자산이 원화로 돼 있는 것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이제 통합 분산 차원에서 이제 계속 환율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게다가 미국 달러는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치가 올라가는 이제 해지 기능까지 있으니까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전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300원 이하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작년 10월 달에 1,440원까지 올랐던 거에 비교하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내년 11월 달 만기되는 미국 단기 국채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보이고 가입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후 수익률이 연 4.8% 정도 되니까 종합소득세율이 제일 높으신 분 입장에서는 거의 9% 외야 정기예금 가입하신 거랑 거의 비슷한 효과시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요즘 낙인 50조건에 달러 ELS가 연 9% 이상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만기도 짧고 과표도 거의 안 잡히고 세후 수익률도 확정되고 하다 보니까 달러 ELS보다는 이런 단기 국채 쪽으로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엔저 속에서 지난달 엔화 예금이 12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이나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엔화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이 있나요? 예. 조금씩이라도 계속 담아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본 지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인데 이거를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5.5%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엔 환율은 최저점이 맞긴 맞는데 이제 달러 엔 환율은 최저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 경에 이제 엔이 150엔까지 가치가 하락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한 141엔 정도 하니까 최저점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환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가지시고 금액을 정하시기를 조언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환율에 대한 환율 투자, 그러니까 외화 투자, 이거 관심들은 많은데 사실 환율이 실시간으로 너무 자주 바뀌니까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식처럼 내가 원하는 가격에 딱 미리 그 자동으로 매매를 걸어 놓는 뭐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원하는 확률을 이제 등록해 놓으면 그 환율이 원하는 환율에 도달하면은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서비스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도 이제 환율을 지정해 놓고 그 환율이 지정한 환율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환전이 되는 환율 픽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환율이 적용되냐 하면 이제 원가 환율에서 일정 수수료 붙어서 환전이 되는데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약 2.6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1.6원 정도가 붙어서 이렇게 환전이 됩니다. 근데 적용 환율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매우 낮은 환율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좋은 환율로 환전하게 되는 거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서비스는 이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만 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하는 환율을 등록해 놓게 되면은 출금 계좌에서 인출이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목표 환율을 이제 낮게 환율을 등록하다 보니까 이제 무심코 잊고 있다가 이제 출금이 안 돼서 당황했던 예. 적도 있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엔화 확률을 너무 낮게 등록해 놓고 깜빡 잊다가 아하. 인출이 안 되니까 좀 당황했었는데요. 이제 한번 이렇게 등록을 해놓게 되면 3개월 동안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출금이 제한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 점은 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자, 올 들어서 뭐 개인들 채권 순매수액이 20조 원을 넘었다, 뭐 이런 얘기고, 금리가 이제 거의 뭐 긴축 종료 단계니까 올릴 만큼 올렸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채권 매매 수요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장기 국채 여전히 투자자들 관심 많죠? 예. 사실 작년 초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라는 그런 전망 때문에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장기 국채 투자자들이 많았는데요. 결과적으로 계속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정말 잘하신 분 아니면 수익이 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또 매도할 때 수수를 꼭 확인해 보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알게 되는 미국 금리 인상 발표가 하고 나면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 하락에 베팅하는 기존의 장기 국채를 투자하신 분들 포함해서 많이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금리 하락에 이제 베팅해서 국내 이제 ETF로 뭐 10년, 20년짜리 ETF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과표가 잡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과표가 안 잡히는 이제 알채권이라 표현되는 이제 직접 개별 채권을 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좀 유의점이 있다면 이제 내년 말까지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이제 유예가 연장이 됐는데요. 이것이 또 연장이 되냐 안 종료됨에 따라서 또 이제 비과세로 되는 그 차익이 비과세로 될지 안 될지가 이제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한 고려 사항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 세법 개정에서 그 연장한 것이 내년 말에 종료가 되고 그 그렇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하반기 자산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제 제 의견보다는 이제 KB 하우스 뷰를 말씀드리면 이제 상반기 때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아져서 이제 당분간 주가 상승이 조금 여력이 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증시 중에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긴축의 그 정책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는 이제 단기 조정을 받겠지만 그 다음에는 좀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대응할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소액 투자자들, 보통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주식만 하시거나 뭐 채권만 하시거나 은행 예금만 하시거나 보통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액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자산 규모가 크니까 그 뭐 주식 종목 간의 포트폴리오보다도 자산 간의 배분 이런 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 뭐 그다음에 뭐 금이라든지 외환 이런 것들 두루두루 하시는 이런 편입니까? 아니면 그분들도 어떤 특정 자산에 이렇게 집중하는 뭐 이런 게 있습니까? 특정 자산에 집중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자산 분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달러나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정 경우에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쪽도 일부분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주식 투자하신 부분도 무조건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을 정해 두신 다음에 그때 상황 봐서 금액을 좀 늘리시거나 줄이시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항상 수익의 이면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 해지를 항상 염두에 둔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화에도 관심이 많으시고요. 통화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참 우리가 투자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사실 이렇게 배분할 게 없지만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KB증권 PBC 한남 PB센터의 김현섭 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